안녕하십니까. 얘도 지금 저녁 산책 중인데, 바르셀로나, 그죠? 바르셀로나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얘도가. 자, 얘도가 지금부터 레비나스의 8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8번째 레비나스 강좌는 레비나스의 주체라는 제목이고, 소제목은 존재와 다른입니다, 여러분. 레비나스가 1974년도에 출간한 이 존재와 다른, 그죠? 또는 본질을 넘어. 그러니까 오트리멍 피에트르 오들라 드 레슨스라고 하는 이 책을 그 나치의 그 유대 희생자들에게 바쳤습니다. 이 책을,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레비나스의 2번째 주저라고 평가를 내리는데, 어쨌든 이 책은 데리다에 의해서 촉발된 존재론의 언어 안에 갇혀 있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너는 또 딸리 때 앵피니를 썼다라고 규정을 내리는데, 이 부분을 이제 레비나스가 고려해서, 그죠? 마침내 자기의 2번째 주저를 발표합니다. 이것도 거의 300~400페이지에 가까운 그러한 책인데, 이 책의 전반적인 어떤 그러한 철학적 의미와 또한 이 주체라는 개념,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어떻게 레비나스가 이것을 변호하고 또한 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 개념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예도가 오늘 상세히 밝히겠습니다. 예도가 오늘 페북에서, 그죠? 써놨듯이 오늘 연대 다니는 어떤 학생이 예도에게 쥐제라고 하지 말고 휘제라고 해야 된다고. 당연하죠. 그런데 독일어에서 이 주체를 의미하는 이 휘제라는 이 단어가 독일어로 이미 독일어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수제트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유제트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유제, 그 다음에 휘제, 이렇게 독일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읽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주프젝트, 내가 그냥 주프젝트라 그러자, 막 이러고 그랬는데, 이 단어가 어쨌든 오늘 예도의 어떤 그 레비나스 강좌의 주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레비나스는 주로 오트러, 알트루히, 오트루이 이렇게 발음하는 이 타자에 대한 오트루히, 그 다음에 오트러, 이 타자에 대한 이 개념을 주제로 한 게 바로 그 전체성과 모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존재와 다른 혹은 본질을 넘어서라는 이 2번째 주된 저서로 오면은 주제가 타자성이 아니라 주체의 위상을 세우는 듯한, 그러면서 없애는 듯한, 그래서 주체를 어쨌든 살린다고. 그래서 주제가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쉬제가 되어버려. 그런데 이 쉬제를 살리는 이유는 이것으로 하여금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이 주체가 어떻게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죠? 책임적인 어떤 그러한 그 윤리적 책임성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고찰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체의 위상을 세웠다가 없애고, 그러니까 장소라는 이 개념, 그리고 농뢰, 이게 뭐예요?
장소 있음과 장소 없음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주체는 장소를 부여받았다가 장소를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장소를 탈구시켜버려요. 데포지시옹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체는 주체를 그런 방식으로 탈구시켜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야. 장소를 주었다가 장소를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 개념은 레비나스한테서 강조되는 이유는 타자에 대한 어떤 노출, 엑스포지시옹이라 그러죠. 이 노출의 개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 주체가 타자에 대한 노출을 통하여 타자에게 사로잡히고 볼모로 잡히든지를 오늘 예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존재와 다른의 서문은 주로 에센스라든지 그죠? 어떤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주로 나열시킵니다. 무수한 단어들을 나열시켜서 레비나스가 자기의 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당히 많은 어원들을 동원시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 존재와 다른의 특징은 전체성과 무한에서 지배적인 어떤 그 책에서 지배적인 개념들로 사용되었던 또탈리테, 전체성, 그 다음에 엉피니, 무한, 그 다음 또 뭐죠? 엑스테리오리테, 이건 뭐예요? 외제성,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자라는 개념은 계속 사용되겠죠. 그 다음에 또 분리, 세퍼라시옹,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런 단어들, 이런 분리와 그 다음에 타자, 자주 사용되지만 이 타자가 르프로셴, 그렇게 뭐죠? 이웃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전체성과 무한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이런 단어들이 폐기되고, 그죠? 폐기되고, 이제는 레비나스가 가까움, 프록시밀리테라고 하는 가까움이라고 하는 단어, 또 볼모, 오따조, 이게 뭐예요? 볼모라는 단어, 영어의 하스티지죠. 그 다음에 또 사로잡힘, 오프세시옹,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또 많은 속죄라는 레덩프시옹이라고 하는 이 속죄의 단어, 여러분 되게 종교적인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르디얼, 말함, 그 다음에 르디, 말해짐, 이런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여 자기의 철학적인 어떤 그러한 입장들을 주체성을 확립하면서 자리 없애는 방식으로 존재와 다른이라는 책을 전개해 나갑니다, 여러분. 상당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와 다른, 여러분 제목을 한번 봅시다. 피에트러, 이게 뭐예요? 존재하다. 그 다음에 오트리머, 이게 뭐예요? 다른이란 뜻이에요. 그게 존재와 다른, 본질을 넘어, 오들라들레슨스, 본질을 넘어, 에센스라는 게 뭐야? 본질이라는 개념을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제목도 어려워. 존재와 다른 본질을 넘어. 이게 뭐야? 존재라는 게 뭐예요? 존재는 하이데거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중세에 또 신학자들이 또 사용하고, 또 플라톤과 파르메니데스가 주로 사용했던
이 존재의 개념, 그리고 현대에는 하이데거가 주로 사용했던, 물론 하이데거는 다르게 사용되죠. 그러나 이 존재론 역시도 플라톤 이후에 어떤 그러한 본질 개념을 진리라는 단어랑 같이 쓰고, 진리와 그 다음에 본질, 이런 단어랑 같이 써서 여전히 존재론에 소속돼 있다라고 레비나스는 보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론은 타자를 억압하고 그 다음에 타자를 억압한 상태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이 존재를 피하여 넘어서, 그리고 존재 너머의 근원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시키는 그런 철학을 하겠다라는 레비나스의 어떤 그런 강한 결단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본질을 주장하는, 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질이라는 거는 신과 인간의 결합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인식 대상으로서의 서양 철학에서 인식 대상으로서의 뭐를 또 이야기해요? 본질은 어떤 그 형상, 에이도스를 가리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설도 본질 직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히 플라톤적인 그런 철학, 그래서 인식론적인 어떤 개념을 확고히 세우는 그런 철학에서 사용되었고, 또한 스콜라 철학에서는 엔스가 뭐야? 엔스는 존재자죠. 그 다음에 에세가 뭐야? 본질이라는 거. 그러니까 존재자는 존재와 다른데, 이 존재는 철저히 신과 연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도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하이데거가 자이엔데스, 이게 뭐예요? 존재자지. 그런데 이 존재자는 언제나 존재와 구분되어서 사용하잖아요. 존재자와 존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역시도 자인과 자이엔데스를 다르게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서구 형이상학에서 타자성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말해진 것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르디에서, 르디얼이 아니라 르디, 말해진 것에서 진리를 찾는 이런 본질 철학, 이러한 존재 철학을, 존재론을 넘어서 자기가 수행하겠다. 그래서 넘어섰는지는 제가 레비나스 끝나고 강좌를 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레비나스의 사유는 배울 점이 상당히 많아요. 예도가 오늘 페북에 올렸듯이 주둥이로 백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짜장면을 직접 사주는, 이 빵을 떼서 주는, 이게 매우 중요한 타자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레비나스는 그런 어떤 뭐죠? 레비나스의 윤리도 오늘 철저하게 예도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본질 철학을 전제하는 이런 서구 형이상학은 철저히 주체의 진리관, 대가리 속에 이미 진리가 있고 본질이 있어서 내면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자아의, 무아와 스와의 어떤 그 자아의 주체성 안에서 진리를 찾고, 그죠? 본질을 찾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근거하여서 존재를 이야기하는 이런 존재론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철학은 역시 타자와 시간과 타자, 그 다음에 존재에서 존재자로, 그 다음에 전체성과 무한, 이 모든 작품에서 레비나스는 주제로 삼았죠, 이거를.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독특한 방식으로 무한자를 타자에 위치시키면서 자아의 동일자에 대립되는, 그러면서 그 대립을 굳이
대립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와의 관계를 긴장 속에서 풀어냈던 얼굴을 통하여 이런 철학을 수행했다고 한다면 존재와 다른이라고 하는 이 책은 철저하게 주체성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와 다른의 주제는 주체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주체가 뭐냐? 이 주체의 어떤 그 존재론에 소속되지 않고 본질을 넘어서 있는 이 철학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는 철저히 그죠? 주체는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형성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레비나스의 존재와 다른에 나타나는 타자 개념, 아니 주체 쉬제라고 하는 이 개념도 역시 근대에서 칸트와 헤겔이 사용했던 그 주체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훗설과도 다릅니다. 그게 선험적 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체는 타자에게 노출되면서 엑스포지시용 하면서 노출되면서 바깥으로 놓다잖아. 엑스 바깥에 포지시용이 뭐야? 놓다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되는 거야. 라틴어 계열에서. 그러니까 타자에게 노출되면서 주체는 형성됩니다. 존재와 다른에서. 그러니까 존재와 다른에서 레비나스가 말하는 그 주체는 철저히 타자와의 관계가 없이는 주체도 없어. 그러니까 장소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레성 레야. 그러니까 성 없는 장소 없는 장소. 그러니까 주체가 형성되었다가도 주체가 사라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하이데거 냄새가 좀 나지 여기서도. 그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포지시용 했다가 데포지시용 하는 거야. 주체가 타자를 통하여 형성되지만 이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주체가 자로서 자리매김하는 이러한 폭력적인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경계하는. 그래서 이 주체는 근대의 칸트와 헤겔의 주체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존재와 다른 본질을 넘어서, 이제 예도가 고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고대의, 이스라엘에, 그죠? 고대 이스라엘에 이사야라는 아주 고대는 또 아니야, 그죠? 근데 어쨌든 고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살았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는 기존 질서에 대한 니체 같은, 쉽게 말하면 의혹의 해석학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기존 질서에 대한 부패와 부정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제도의 모순점들을 비판하고 해체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유대 전통에 있었어. 그러니까 유대 전통 안에는 레위를 중심으로 하는 성직자 중심의 전통을 세우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유대 전통이 종교적 전통이잖아요. 종교 빼면 뭐가 있어? 유대에. 종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종교라는 단어를 예도는 싫어하지만 어쨌든 그 단어를 굳이 쓴다 그러면 종교적 전통, 종교가 중요한 정치 위에 있었습니다.
고대, 오늘날도 뭐, 그래 볼 수 있는지는, 또 현대 이스라엘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겠지만은, 이 두 개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부패가 쌓였던지, 국가가 망하고 나서, 국가가 망할 때쯤 돼갖고, 야훼라는 이스라엘 신이, 그죠? 찾아가서, 그죠? 찾아가서, 선지자, 예언자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서에 나타나는 예언자나, 성서에서 신이 사용했던 자는, 나를 사용해달라고 신에게 빌고 이렇게 안 했어요. 신이 찾아갔어, 다. 빌고, 그래서 나를 뭐 선택해서 뭐,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 지도자로, 등극한 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가 신이 직접 찾아가. 그런데 신은, 유대 전통에서의 신은 결코, 똑똑한 자들, 그죠? 그리고 또, 제도에서 밥을 얻어 처먹은 이런 자들을 사용하지 않았어. 아주, 못난 자들도 사용되기도 하고, 또, 물론 또, 정부에서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는 자들도 사용하기도 했죠. 그러나 어쨌든, 예언자들은 주로 갑자기 신이 찾아가서, 예언자들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도 여러분, 환상을 또 보잖아. 거기에서 신이 찾는다고. 거기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히브리어로 히넨인데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이것이 레비나스한테서 왜 중요한지를 예도가 또 풀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는 주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는 거는 언제나 말해진 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 그러나 레비나스한테서 말해진 르디라고 하는 말해진 것은 레비나스한테는 존재론과 본질의 철학을 가리키는 거야. 존재론의 철학은 언제나 말해진 것으로부터 진리를 끌어내요. 이해가 되죠? 이게 그리스적 사유야. 맞죠? 이미 말해진 게 있어야 돼. 말해진 것으로부터 사유를 할 수 있어요. 모든 철학의 사유는 말함이 아니라 말해진 것으로부터 사유를 하고 진리를 끌어낸다. 그래서 서구 성의상학의 진리 담론은 철저히 말해진 것으로부터 사유를 끌어냈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이런 철학은 철저히 타자를 억압한, 그래서 타자를 인식 대상으로 규정하든지 아니면 타자를 지식의 대상으로 규정하든지 자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비나스한테서 중요한 거는 자아는 타자와 함께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해진 것으로부터 진리를 찾는 이러한 서구형의 상학은 철저히 타자보다 자아가 먼저 있어야 돼. 맞죠? 먼저 있어야 되고 자아의 선제성이 전제돼야 돼. 그러니까 이 철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레비나스는 자기 전통에 있었대요. 예도가 내일은 레비나스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유대교를 또 레비나스와 관계해서 레비나스 철학에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일 9번째, 그죠? 벌써 9번째 시간이, 오늘은 8번째고 9번째 시간에서 상세하게 고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적인 그런 것을 갖고 오지 않으면 이 그리스적 사유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얘도 역시도 고민을 해봤는데
예도도 고민을 해봤어요. 철학을 하면서, 이 존재론을 가다무가 그러잖아. 우리가 이미 언어 안에 있는 거예요. 언어를 어여벗어나 그 언어로 존재론적 사유 안에서 우리는 존재 사건이 드러나는, 그런데 이제 레비나스는 이 존재가 타자를 억압하고 자아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로고스 중심적이고, 그죠? 로고스 중심적인 거는 내가 볼 때는, 데리다가 이야기하는 거지, 레비나스는 신경 안 씁니다. 로고스는 나발이든 간에,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비나스는 이 존재론적으로 병든, 그죠? 이런 타자에 억압된, 이런 사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철저히 히브리적 사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도의 여담이지만, 예도가 우리 선생을 만나갖고, 프라이브루그 대학교에서 처음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네 학부 때 뭐 했냐? 그래서, 저는 학부 때, 뭐야. 그냥 언어만 배운 게 아닙니다. 예도는 최창모 교수를 통하여, 우리 선생이죠. 그 당시에 이미 구조주의를 배웠고, 학부 때요. 폴 리게르의 악의 상징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민속학을 배웠어.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유를 그 당시에 히브리학과는 같이 가르친 거예요. 언어만 가르친 게 아니야. 그게 없었으면 예도가 이런 강좌를 못 엽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배운 그 신학적 구약에서 가르치는 그 수준 갖고는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한테 얘기했다고. 저는 학부 때 주다이즘과 필라소피, 그러니까 웨스턴 필라소피를 같이 공부했다. 이렇게 말했어. 주다이즘 앤드, 웨스턴 필라소피를 같이 공부했다. 실제로 그랬고. 그러니까 웨스턴 필라소피의 학점이 36학점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이 완벽하다. 너는 서양 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완벽한 학점을 땄고, 제 학점이 또 4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우리 선생이 아주 좋게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주다이즘을 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여담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서구 전통은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어떤 그 대립과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은 확실한 거예요. 어쨌든 확실한 거잖아.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고민을 하다가 이 존재론 넘어 본질을 넘어서에 뭐가 있느냐 봤을 때 그것은 신의 계시 장면에서 말함을 끄집어내야 됐던 거예요. 말함. 그러니 이 말함은 레비나스의 르디어라고 하는 이 말함은 결코 로고스 중심적인 그런 쉽게 말하면 이 로고스는 지금 신학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뭔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 철학에서 중요시 여겼던 말함과 그죠? 말과 진리와 존재가 함께 뒤섞여서 인식과 함께 뒤섞여 있는 이런 존재론 철학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그리스적 사유를 통하여 인식론적으로 발달된 이런 틀 안에서는 여전히 자아가 타자보다 앞서 있는 그러한 인식 주체가 확립돼야 되는 거야. 이런 철학은.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계속 고민하는 거야. 이걸 어여 벗어나?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적 히브리적 사유로 벗어나.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이거는 종교에서 하는 말이지. 네 전통에서나 가능한 철학이지. 그게 무슨 그러나 어쨌든 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종교학에서는 아주 좋아하겠죠. 이런 사고를.
이런 사고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 타자의 철학에 기원 없는 기원. 참 오리진 성 오리진. 기원 없는 기원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무근원적이고 전근원적인 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 사유 이전의 사유로 돌아가요. 이전의 사유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유로 돌아가려고 레비나스는 히넨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원어가 이게 불어가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리스어고 히브리어예요. 결국은 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말함이잖아요. 이 말함은 무한자 앞에서 대타자 앞에서 하는 말이라고. 너가 어디 있느냐? 뭐 신임은 네가 어디 있냐? 뭐 이랬겠어. 그냥 그건 난 잘 이해가 안 돼. 그 부분은 신이 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물었는지는 몰라. 어쨌든 저는 뭐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히넨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말함의 개념을 끌어갖고 온다고. 그러니까 말해진 것과 말함을 나누지만은 그렇게 우습지 않아요. 그렇게 딱 나눌 수 있지 않아. 존재와 다르는 물론 1차 자료는. 그런데 말함과 말해짐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말해지는 것으로부터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해짐은 언제나 말함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 말함은 말해짐의 해짐보다 오래된 거라고 본 거야. 레비나스는 역사적 시간에 의해 보다 오래됐다기보다는 신화적 역사적 사건으로서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언제 이게 아니라고 지금 이런 말들은요. 그러니까 존재와 다르다는 건 뭐예요? 그 말해짐은 존재예요. 말해짐과 존재는 같이 가는 거야. 본질과 존재와 말해짐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말해짐으로부터 주체는 언제나 생각을 통하여 말해짐 안에서 사유를 하는 거거든. 이게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진리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이런 명제 철학, 서구 철학 전체의 형이상학이 이런 것에 붙잡혀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그 이전에 그럼 말해짐이 영혼이 죽기 전에 렛대의 강을 건너기 전에 영혼이 진리를 미리 알고 있었다든지 이런 신화들 그러면 그 전에 말함이 있었겠죠. 그 말함은 무한자 앞에서 말함입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존재론 너머에는 신적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레비나스는 알았어요. 이 인간의 이런 영역 말고 신과 타자 앞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전근원, 존재론에서 말하는 근원 너머에 전근원적이고 무근원적인 기원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야. 이거는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이 무한자 앞에서 말하는 이사야의 히넨니라고 하는 거는 말함의 철학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 말함은 말해짐보다 더 근원적이라는 거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서구 형이상학이 지금까지 억압했던 자아중심적 철학, 타자 이전에 자아가 성립돼 있어야 되는 스와, 무아라고 하는 이 자아, 에고, 이런 자아중심적인 이런 자아가 먼저 있었고 지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확정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론과 지식과 이 모든 서구 형이상학이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은 말해짐에 근거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론적 언어의 너머에, 본질 너머에 무한자와 주체와의 대화가 있었다는 거야. 이 주체는 말을 하면서 타자 앞에 자기를 노출시킨다는 거야. 기가 막힌 비유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를 들면 이 이사야가 신 앞에서 자기의 어떤 진리라든지 이런 걸 말을 한다고. 그 말을 하면서 신 앞에서 타자 앞에서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마침내 주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이 사유를 이제는 타자의 철학에 적용시킵니다, 레비나스가. 그게 이런 말함이 언제나 말해짐보다 앞서 있었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말함은 소시르의 랑거나 파롤에 가까워, 오히려. 맞죠? 파롤이지. 전부 다 랑거를 소중히 여겼는데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데리다, 락강, 데리다는 좀 달라. 그게 락강, 들레즈, 그 다음에 다. 근데 폴 리케르 역시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수호하는 이런 포스트 모던 담론의 철학자는요, 파롤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 신의 말함을 전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파롤이 중요한 거야. 랑거를 깨버리잖아요. 리케르는. 파롤을 갖고 랑거를 깨버려. 그 다음에, 미국의 철학자 하나 있잖아. 촘스키의 생성 문법을 갖고 와가 의미론을 갖고 구조를 깨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파롤이 랑거보다 앞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랑거는 언어 체계잖아요. 그 언어 체계는 존재론 언어로 간주될 수 있는 거라고. 언어 체계보다는 말함이 먼저라는 거거든. 말해지면 랑거에 비유될 수 있어. 근데 레비나스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안 한다고. 예도가 볼 때 말해지면 존재론적 언어라고 그러면 이미 있었던 거거든, 그것도. 그런데 그 전에 이게 이제 유대적 히브리적 사유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말함이 먼저고, 이 말함은 존재론의 언어가 형성되기 전에, 본질 철학이 가능하기 전에 이미 전근원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함을 이제는 타자의 철학으로 마침내 갖고 옵니다, 여러분. 레비나스가. 그러니까 이런 근거 위에서 레비나스가 사유를 하는 거야. 어떻게 사유를 하는가 하면, 주체는, 그러니까 이제 대타자를 안 걸고 와. 주체는, 근데 여기서 타자는 이제 역사의 타자입니다. 타자에 노출되면서 형성된다. 주체는 타자에게 사로잡혀 있다. 타자와의 만남이 레비나스 철학에서는 항상 먼저입니다.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형성되는 주체. 그래서 존재적으로도 존재와 함께 우리가 존재를 이야기하더라도 너와 나가 성립되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가 타자와 자아를 대칭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하이데거적인 개념을 거부하는 거예요, 레비나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존재가 성립하더라도 하이데거적인 개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존재 안에서, 그죠? 존재 안에서 동일자 안에 타자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동일자 안에 있는 이 타자는 철저히 주체에 의해서 주체를 형성하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존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동일자 안에 있는 이 타자성은 자아를 형성시키는, 주체를 형성시키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타자와의 만남에서 타자가 앞서 있는 거야. 이 만남 때문에 주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주체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앞서, 그죠? 앞서 있는 타자와의 만남과 더불어서 형성되는 것이고, 이 타자성 때문에 뭐죠? 주체가 형성되고, 주체가 또한 이 타자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오브세시옹되어 있는 거야. 포로가 된 거야. 카티프 된 거야.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서 볼모로 사로잡혀 있는, 오따조 된 거예요. 그 이유는 타자와의 관계성이 없다면 주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체가 포지시용되는 것도 뭐야? 타자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타자는 주체를 형성하는 어떤 반대 극에 있는 어떤 그런 거고, 주체의 형성과 주체의 탈형성을 전부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타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이 타자는 주체에게 마침내 존재와 다른에서는 이 타자는 억압한 타자가 아니라 여기서의 타자는 레비나스한테서 반대로 쓰인다. 그러니까 주체를 사로잡아서 볼모로 만들고 이 주체를 죽이고 억압한 그런 타자로 나타난다고. 그런데 이 타자에 대한 억압과 만행에 대하여 주체는 자기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건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는 거야. 이 주체의 죄악에 대하여, 주체의 어떤 억압과 주체의 살해에 대하여, 아니 주체가 아니라 타자의 살해와 타자의 억압에 대하여 주체는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억압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속죄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 그래요. 레덩프시용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속죄할 수 있는 이 자유가 뭐야? 이 자유가 바로, 그러니까 주체의 위상은 이런 방식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와 다른의 타자는요, 그러니까 전체성과 무한에서 나타나는 타자와 다르죠. 반대가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치가 타자입니다. 예를 들면 그 나치가 저지른 만행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을 속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체한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뒤집어 버린다고.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이 타자가 또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살해할 수 있는 권력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체와 더불어서 이 공동 사회의 윤리적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윤리적 어떤 사회와 공동체를 성취할 수 있는 공동 책임을 가진 자로 나타나. 그래서 뒤쪽 부분에서 레비나스는 전체성과 무한에서 덜 밝혀냈던 제3자 개념 있죠. 르뜨예. 이 제3자 개념을 갖고 와서 마침내 여기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윤리 철학을 확립합니다. 그런데 이
참 할 게 너무 많은데, 응? 어떻게 확립하는가 하면은, 타자의 이웃으로서, 이게 타자의 이웃으로서, 프로쉔으로서, 자아는 제3자가 있는 거예요. 제3자는 타자의 이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아는 뭐야? 주체는 이 타자의 또 다른 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윤리가 성립되는데, 레비나스는 뭐야?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실천이성 비판의 칸트 같이 그런 의지적인 어떤 이성의 의지, 보편 윤리를 따르는 의지, 이딴 거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모든 힘의 이동을 함께 조절하는 사회계약, 이런 거 얘기하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타자와의 만남 자체가 이미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는 언제나 레스폰사빌리테라 그러죠. 책임을 이미 타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히넨리를 말하는 이 주체는 이미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책임을 가지는 자입니다. 어떤 책임을 가지는가 하면, 타자에 사로잡혀 있고 볼모가 된 이 주체, 자아는, 그죠? 언제나 타자에게 책임을 갖는, 타자에게 노출되자마자 이미 윤리적 책임을 가진 자야. 그러니까 윤리는, 레비나스한테서 윤리는 어떤 윤리의 주제 같다, 이게 아니라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이미 존재론적으로 자아가 타자에 대해서 갖는 그러한 책임으로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윤리가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인 거예요.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타자에 대한 책임으로서 자아가 갖게 되는 그런 게 아니고, 타자와의 만남을 조건 짓는 그러한 존재론적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훨씬 더 근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와의 만남 안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체는 하나로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주체와 타자 개념은 왔다 갔다 합니다. 존재와 다른에서는. 레비나스 자신이 주체가 되기도 해. 그러니까 이 주체는 타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적인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갖지만, 결코 타자에 대한 자기의 윤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레비나스 철학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주체가 되어서 말을 할 때도 존재와 다른에서 결코 타자에게, 자기 자신에게 윤리적이라고 결코 강요하지 않아요. 단지 자기만이, 주체만이 타자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 윤리를 이야기하고, 의지를 이야기하고, 행동을 이야기하고, 마땅히 이래 해야 된다, 이런 건 하나도 없다고. 그런 윤리관이 아니라, 윤리는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이미 존재론적 조건으로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윤리는 이미 이 세계의 타자가 주체를 형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존재론적 조건으로서, 책임으로서 이미 형성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윤리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거라고요. 레비나스의 철학은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그래서 주체는 제3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타자의 이웃과의 만남을 통하여 또 다른 타자가 되는 거예요. 주체는. 이런 방식으로 사회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의는 결코
그 사회의 통합적 어떤 그 규칙이 있어서 그걸 따르고 힘을 조정하는 어떤 국가가 이걸 따르고 이게 아니라 주체는 언제나 타자에 노출되면서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 책임에는 속죄할 수 있는, 타자의 만행을 속죄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는 언제나 타자에 의해 형성되지만 그 타자의 잘못까지도 속죄하고 자기 자신에게 타자에 대한 책임성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요구를 자기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의 책임성은 타자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이 타자의 극단적인 잘못까지도 속죄할 수 있는 볼모로 사로잡힌 그런 자로서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고 그 자기 자신의 책임성을 다하는, 그러면서 타자에게는 침묵하는 그런 윤리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 방식으로 존재와 다른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갑니다. 거기에서 레비나스는 아주 다양한, 그래서 좀 유토피아적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자기의 윤리 철학을 유토피아적이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많은 다양한 역사적 자아와 역사적 타자를 언급하면서 많은 다양한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윤리적 책임들을 주체에게 요구하면서 이 주체의 위상은 타자와 이 관계 안에서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책임적 존재로서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는지를 레비나스는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나스의 철학에서 윤리적인 것은 상당히 존재론보다 더 근원적인,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대체할 정도로 레비나스 사유에게서 윤리적인 것은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과 같이 갈 정도로, 그런 정도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예도가 이제 강좌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지만은 존재와 다른을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그죠? 예도가 이 레비나스의 어떤 존재와 다른을 더 깊이 있고 더 많이 소개해야 되지만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도가 레비나스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유대교와 어떤 그 깊은 관계성 안에 있는 레비나스의 철학 전체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내일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